안녕하십니까. 테너지의 민병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자리에 나와서 발표를 할 때는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해야 여기 기대하시는 분의 니즈를 만족시킬까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발표 내용에 좀 혼선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연료전지 수소전기차 개발 및 실증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 뭐 전반적인 얘기도 좀 잠깐만 드리고 쓰레기 수거차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네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 챕터 1에서는 수소전기차의 전체적인 개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어플리케이션 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목에 있듯이, 그러니까 수소전기차 실증 사업이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사실 뭐 이 세 번째 챕터가 뭐 주제일 수도 있는데, 쓰레기 수거차 실증 사업을 좀 더 깊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운영 모델 제안 순서로 하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전기 자동차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탱크에 수소를 넣어놓고 수소와 산소를 반응을 시켜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 전기를 만들어진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차량을 구동하는 자동차를 말하고요. 보통 여기 구성은 뭐 많이 돌아다니는 그림인데, 보면 연료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하고 압축기 같은 거, 컨버터, 모터 이런 것들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연료전지차의 이제 장점 및 쟁점이라고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 연료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가지신 분들이 뭐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에 휘발유든 경유 자동차, 아니면 가스로 하는 LPG나 LNG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의 어떤 기본적인 연료 시스템하고 충전 시스템을 그려놨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진들은 실제로 어떤 실린더 안에 연료와 공기를 넣어서 그러니까 화염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엔진을 돌리는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기가스가 물, 낙스, CO, CO2, 미세먼지 등이 다 나온다.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는 안 나온다. 수소는 뭐 물만 나온다. 이래가지고 좋다라고 보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라 차만 볼 때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 쟁점이 좀 있다. 왜냐하면 수소는 거저 나오냐. 예를 들면 CO2를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기 위한 전 과정을 좀 고려해보자. 이를테면 부생수소, 이게 이제 부생수소로 하면은 그냥 만들어지는 수소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양이 많지가 않다. 그걸 추출수소로 하든가 아니면은 수전해 방식을 사용을 한다면 어차피 화석연료를 사용을 해야 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 수소차의 친환경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한 경제성도 물론 현재 기준이긴 하지만 전기차 대비 차량도 비싸고 충전소도 비싸고, 그리고 에너지도 일단 아까 이제 부생수소 말고 이제 다른 전기로 딱 만들다면 발전해서 전기를 바로 돌리는 거하고 그 전기 가지고 다시 수소를 만드는 게 경제성이 있겠니? 이러한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냐 없냐라는 논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뭐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서로 이제 보완제로 해야 되고, 수소차가 어느 분야가 좀 적합한지를 좀 따져보고 거기에 먼저 적용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느 분야가 좋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차량 크기, 주행거리에 따라서 뭐 토요타가 뭐 주장을 하는 건데, 차가 작고 필요한 주행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기차가 좋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어떤 중간의 주행거리, 차량 크기도 중간이면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이 좋고, 그리고 차가 매우 크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구되는 주행거리가 길면 길수록 연료전지 자동차가 좋다라는 얘기를 토요타가 했고요. 그 말이 맞다 치고, 그러면 상용차 중에 그럼 뭐가 더 적합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용차를 이제 버스, 풀사이즈 트럭, 그리고 딜리버리 트럭, 그리고 쓰레기 수거차 갈비지 트럭을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일단 아까 앞에서 논쟁이 있는 경제성과 친환경성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치고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의문이다라고 얘기했다. 그거는 이 네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근데 서로 상대 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풀사이즈 트럭 이게 이제 내연기관 대비 풀사이즈 트럭은 그냥 정도로 쭉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진짜 가다쓰다가 많고 그러니까 사용되는 평균 출력이 작은 쓰레기 수거차에 이제 서로 상대적인 친환경성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또한 주거지의 소음 환경 뭐 여러분들도 다 이런 거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그 아파트에서도 가끔 밤에 와가지고 디젤 엔진 돌려가지고 시끄러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차가 좀 더 다른 어플리케이션보다 좀 더 좋다. 그리고 작업자 유해가스 노출 측면에서도 이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작업자들이 차 뒤편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연으로부터 이제 기존의 그 가솔린이든 디젤 자동차는 매연에 직접 노출이 되지만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점수를 더 줄 수 있다. 그리고 수도 충전의 편의성이라든가 계절별 요구 출력의 변화에서도 좀 우수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네 가지 측면, 네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숫자로 증명을 했으면 좋겠으나 그거는 지금 거기까지는 안 돼 있고 쓰레기 수거차에 대해서만 장점에 대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 수거라는 게 매우 아이들이 많고 저출력이 많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는 저출력에서 효율이 매우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에서 20% 정도의 효율밖에 나오지 않는데 수도 전기차는 수도를 모터로 돌리는 부분이고 아이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효율이 높고 아이들의 소비가 적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쓰레기 수거의 모드가 주행 모드, 쓰레기를 싣고 가는 모드가 있고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해서 뭐 가서 세워가지고 좀 한 100m 가서 세워서 쓰레기 싣고 또 100m 가서 쓰레기 싣고 하는 그런 모드에 대해서 내연기관차하고 비교를 해보면 운반 주행에서는 뭐 한 37%의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쓰레기 수거 중에서는 특히 가다 쓰다가 많은 쓰레기 수거 중에서 특히 효과가 좋아서 한 60% 정도의 에너지 소비를 저감할 수 있다.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이게 뭐 여기서 말씀드리듯이 주택, 아파트 구석구석까지 오기 때문에 실제로 소음기 측정기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내연기관 자동차, 그러니까 주로 디젤이겠지만 보통 70데시벨에서 한 뭐 80데시벨 가까이 좀 dB가 레벨이 좀 굉장히 높은데 수소 전기차는 한 60dB 근처, 50dB, 60dB 근처라 가지고 한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10에서 한 20dB가 소음 측면이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장점은 뭐 요 사진에서 그냥 볼 때 이건 뭐 감성적인 얘기인데 항상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이 요 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 발표 사례에도 보면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디젤 배기가스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발표된 것도 있고 특히 이 뒤에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좀 가스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을까. 그래서 쓰레기 수거처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런 강점이 있다라는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장점은 이 쓰레기 수거 저희 주유소와는 달리 수도 충전소를 많이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해진 루트를 다니는 그런 자동차 어플리케이션일수록 충전소 한 군데 둬도 운영하기가 이제 용이합니다. 즉 제가 그래서 실제 실증 사업에서 있었던 루트와 충전소 위치를 보시게 되면 얘는 딱 이 쓰레기 수거차는 네 군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차고지, 그리고 쓰레기 수거하는 지역, 그리고 소각장, 그리고 하나 이제 수소 충전소. 그래서 꼭 수소 충전소를 이 루트에 놓게 되면 하루에 3회 왕복을 할 때 한 번 또는 두 번 가서 충전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수요 예측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는 게 이제 쓰레기 수거차 적용의 장점 네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증 사업의 국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증 사업이라는 것은 자동차 제작사도 뭐 신차를 내기 전에도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자동차 제작사는 아니고 어떤 주로 이제 정부 주도하에서 이제 차를 플리트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이 차의 어떤 특성을 보는 건데 보통 자동차 회사에서 플리트를 돌리는 것은 이 차의 내구 특성을 보거나 그리고 아니면 고장 같은 고장이 많이 나는지 어떤 고장이 나는지 보는 쪽으로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그러니까 플리트에서는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이 시스템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얼마나 베니핏이 있는지를 보는 관점이 약간은 비슷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 하는 방법은 보통 다 이렇게 합니다. DOT라 해서 이제 차를 돌리고 차에다가 어떤 캔이라든가 아니면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데이터, 예를 들면 차속이라든가 악셀 포지션, 배터리 전압, 전류 이런 거를 쭉 받아서 걔를 무선으로 날려준 놈을 데이터 서버에 저장을 해놓고 그걸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이득을 분석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실증 사업 운영을 하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가 어디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쭉 봤더니 대표적인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을 보게 되면 사실 요 플릿 프로그램은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조사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내용을 하기는 좀 쉬웠는데 미국에서는 DOE 위주로 그러니까 내셔널 하이드로젠 러닝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거를 2004년 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별도로 하고 유럽에서도 2001년서부터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이름만 바꿨지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큐트, 하이 플릿, CI, 칩, 하이 벨로시티, 하이 트랜짓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유럽이 하여간 좀 활발하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고 아시아를 보게 되면 중국과 일본에서 중국은 지역별로 8대, 50대, 3000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일본도 JHFC라는 프로젝트에서 수행을 해서 보면 어떤 정부 주관에서 하는 플리트는 주로 버스가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니까 야수소 버스를 돌리다 보니 연료전지 시스템의 고장이 좀 많이 나서 이거를 못 돌리는 시간이 좀 많다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결론을 내렸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수거차에 이득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없을까라 그래서 사실 앞부분에 있는 버스 프로그램들은 자료가 씌웠는데 이거는 제가 참 찾아라고 애를 좀 많이 먹었고요. 미국에서는 사실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대, 하와이에서 한 대를 2014년에서 15년 동안 한 9개월, 10개월 돌렸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고 유럽이 좀 활발하게 했습니다. 1992년서부터 지금 현재도 라이프라는 프로그램하고 리바이브, 헥터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주로 이 프로그램 많이 하는 데가 여기 북유럽, 그러니까 베네룩스 3국, 벨기에라든가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 이런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아시아에서는 중국 쪽 프로그램 찾기가 좀 쉽지 않았고 일본에서는 이제 환경성 주관으로 2015년에서 18년 사이 한 2년 반, 약 2년 반 정도를 진행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제가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 실증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증 사업의 개요는 아까 환경성에서 주관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인데 한 1년은 차를 만들어서 다이나모 테스트가 한 1년 정도 했고 그래서 1년 정도는 아까 야마구치현 슈난이라는 도시에서 1년 동안 플리트를 실제로 뛰면서 이득을 받고 나머지 한 6개월 정도는 결과 정리하고 보고하고 발표하고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모티베이션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젤 차에 대비 연료전지 자동차가 소음 측면에서 배출 측면에서 효율 측면에서 그리고 CO2 배출량 측면에서 우수하다라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운행을 하였습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을 하였느냐는 이제 일단 기존에 있는 중형 디젤 차를
가져다가 거기는 엔진을 떼고 거기다가 이제 수소, 그러니까 퓨얼셀과 배터리, 모터를 장착을 해서 이제 차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스템 구성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약간 파란 박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연료전지 시스템을 나타내고 하얀 박스로 되어 있는 애들이 그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차를 굴리거나 PTO라고 해서 거기서 파워를 빼서 호퍼 구동, 그리고 그 외에 배터리 DC-DC 컨버터 등으로 이제 구동 시스템하고 연료전지 시스템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스템의 디자인 컨셉은 차의 그 연료전지가 큰 출력의 연료전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로젠 XL 33kW 최대 나오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 그 대신 배터리를, 그러니까 도시바의 그 LTO 배터리를 좀 크게 26.5kW 아웃을 쓰는 옛날에 소형 전기차, 보통 플러그인에 많이 쓰이는 정도의 큰 용량의 배터리를 넣어서 시스템 운영 컨셉은 이 연료전지 시스템이 10kW, 보시면 10kW에서 연료전지를 일정하게 55% 영역에서 일정하게 구동을 시키고, 좀 출력이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되면 배터리에서 끌어쓰고, 출력이 낮으면 여기서 남는 전력을 배터리에다 저장시키는 뭐 그런 운전 컨셉을 가지고 있는 도록 시스템을 개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증 시험의 구간은 일본의 그 야마구치현은 그 본토에서 상당히 남쪽에 있는 따뜻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차고지, 충전소, 그리고 쓰레기 수거지, 소각장을 하루에 3회 반복하는 그런 루트를 가지고 하였고, 여기서 차속하고 차 중량의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 처음에 차고지의 맨 앞에 영초에서 뭐 한 천초 한 20분 정도, 한 40분 정도 가는 거는 차고지에서 쓰레기 수거지까지 가는데 차속이 뭐 평균적으로 평균에서 한 20km에서 한 40km, 최대한 60km까지 차속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쓰레기 주거지에 가게 되면 차속 평균 속도는 매우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한 10km가 안 되는 속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 주황색 선을 보게 되면 차가 좀 무거워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차를 꽉 채우고 소각장에 가서 그리고 소각장에다가 쓰레기를 내려놓고 다시 수거지에 와서 수거하고, 소각장에 가서 소각하고 내려놓고 이동하고 수거하고, 이런 거를 하루에 3회 반복하고 이 중간에 이제 수도 충전을 하는, 그 전날 차고지에 가서 오버나이트 하기 전에 수소 충전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행을 하였습니다. 자,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CO2 배출량을 보게 되면 디젤차하고 수소전기차하고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하려고 노력은, 사실은 뭐 애플 투 애플이 되기는 좀 쉽지 않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 연비로부터 1리터에 2.83kg의 CO2가 나와. 그러니까 디젤을 운영을 하면 1kg당 0.83kg의 CO2가 나온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수소는 뭐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소가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산화탄소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성소다 생성할 때 나오는 부생수소를 가지고 이 수소를 돌렸는데, 사실 워낙에 그 수소를 다른데 쓸 수소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다른데 쓸 거를 또 탄화수소를 이용해가지고 다른데 쓰게 되면 어떻게 되니? 그래서 그 이퀴벌런트한 수소의 배출량을 톤당, 그러니까 노말 미터 3승당 0.89kg이 나온다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 수소 전기차가 킬로미터당 500g, 한 37%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전력 소모율, 이게 상용차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시스템을 둘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수도 연료전지 스택 부분하고 전기동력 만드는 전기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측정한,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소의 컨섬션만 볼 수도 있지만 또
얘가 전기를 먹는 부분을 이제 별도로, 그러니까 수소의 소모는 그 전기를 먹는 부분하고 수소의 효율로 나눠주면 되는데, 요 장표에서는 이제 전기를 얼마나 먹는가를 좀 봤었고요. 차가 먹는 부분은 이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터가 돌리는 부분, 또 다른 하나는 그 특장부, 아까 그 로딩하는 호퍼를 돌리기 위한 전력 소모, 그리고 공조, 에어컨을 틀거나 히터를 틀기 때문에 뭐 소비되는 전력을 볼 수가 있는데, 한 87%,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력이 주행하는 데 소모가 되고, 한 6%, 7%가 각각 특장부랑 이제 공조 소비로 소모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 킬로미터당 0.78, 킬로미터당 780와트 하기 때문에 보통 승용차가 150에서 한 2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차가 워낙 크니까 3배에서 4배 정도의 전력을 소모를 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나 가솔린차, 전기차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 에너지 소비가 큰 상용차로의 적용이 기대되지만, 경제성이라든가 친환경성에 대해서는 아직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봤을 때 차가 아까 도요타의 주장대로 차가 크고 주행거리가 긴 상용차에 기대가 되고, 그리고 상용차 중에서도 어플리케이션 쭉 보면 쓰레기 수거차의 적용성이 좀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CO2 저감 효과의 우위성 상대적인, 그리고 주택지역 주위 환경의 개선,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 안심 작업 환경을 확보하는 측면에서의 우수하다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증 사례를 검토를 해본 결과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 소음이나 작업 환경 개선에 의한 주거지에 있는 주민의 만족도, 작업자의 만족도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CO2의 저감이 37.3%에 이른다라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고, 이거는 뭐 일본의 사례이긴 한데, 보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바는, 이 수소 전기 쓰레기 수거차와 소각장에다가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면 운영 모델이 좋지 않겠나 해서, 또 다음에 제가 또 모델을 하나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름은 거창하게 가비지 투휠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또 무슨 얘기냐면, 수소를 생산하고 운반하는, 수소차는 생산하고 수요지까지 운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충전소를 설치하면, 이를테면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라든가 그걸 태워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수전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이 쓰레기 수거차에 충전을 해. 그리고 얘가 다시 가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다시 소각장에 갖다 버리고, 그렇게 되면 가비지가 쓰레기들이 깔끔하게 바퀴를 굴리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론과 이런 모델이 좋은 것 같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